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경기도 구리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에게 현장을 듣는 그런 민생 행보입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명분이냐 실리냐?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를 두고 오늘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습니다. 오늘도 결론을 내진 못했고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택은 뭘지 짚어봅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경기도 구리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재래시장 매출과 또 체감 물가를 살펴보는 그런 민생 행보를 한 건데요. 먹방을 선보이기도 하고 또 중학생들한테 호떡도 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요, 한동훈 위원장 오늘 장바구니를 직접 들고 이 시장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직접 들고 가서 자기가 산 물건들을 다 이렇게 넣고 챙겨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중학생들을 만나서는요, 호떡을 애들한테 사주고 이렇게 또 셀카도 찍고 함께 얘기도 나누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또 시민이 직접 준 이 목도리도 착용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최병무 의원님, 네. 오늘 아까 영상 같이 보셨습니다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조금 위축되나 싶었던 우리 정치권이 다시 이제 활기를 찾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사실은 저런 부분이 이제 위험한 장면이기도 하고,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호 경비를 강화해가면서 앞으로도 저런 활동을 계속 많이 해야 되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록 뭐 피습을 당하면서 이제 위축되기는 했지만, 그 지역에 가면 뭐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유권자 접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특히 또 지역에 가면 뭐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하는 거는 정치인들의 거의 매뉴얼과도 같은 그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에는 그 지역에 동안 오래 살았던 토박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지역 여론이라는 거는 저런 데서부터 이렇게 증폭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이 항상 이 일정 관리에는 늘 재래시장이 빠질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역에 가서 뭐 지난번에 뭐 자갈치 시장 뭐 이런 데도 갔습니다만은, 예. 구리에 가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거는 반드시 일정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아마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교적 본인의 어떤 동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호기 의원님, 지금 이 구리가 국민의힘 의원의 소속 지역구가 아니에요. 야당의 의원의 지역구인데 보시면 굉장히 인파가 많이 몰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지자체장은 여당 아닌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네.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지금 그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높고요. 또 차기 지도자군으로 볼 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거의 맞먹는 내지는 오히려 수치가 더 초과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로서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호기심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저런 데서 만나면 마치도 연예인을 만난 것 같은, 그러면은 조금 이제 더 긍정적인, 그리고 호감이 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당사의 뭐 청소라든지 꾸준히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같이 점심 식사도 하면서 그러한 어떤 그 따뜻한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관심이나 호기심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그것이 전통시장에서의 많은 그런 어떤 그 지지자들, 또 그 호응하는 상인들, 그리고 주민들, 이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 집권당 대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물가에 미안함 그리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상인들한테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굉장히 액수 하나하나가 비싸고 한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더 그 체감이 크실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초반부터 집중했던 것이 물가 문제였잖아요.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와서 보면 저는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환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저희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미안함과 책임감을 깊이 느낍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오늘 한 위원장이 찾은 이 구리시는요, 앞서서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을 추진해온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국민의힘은 어제 경기도 분도 논의까지 함께 다루겠다면서 이 새로운 TF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한 위원장의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서울시 편입 관련한 민심을 청취한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우리가 당파성이라든가 누가 먼저 주장했는지 따지지 않고 그 뜻에 맞춰서 실효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 겁니다. 그 취지에서 구리도 그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차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이 좀 추진해왔던 이 메가서울 이 논의가 좀 시들시들해지는가 싶었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걸로 좀 다시 좀 살려보려는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일종의 한동훈식 실용주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동훈식 실용주의? 그렇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대의 강력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적인 또 이 지역 내의 좀 뭐랄까 소외감 이런 부분들, 형평성 이런 차원들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이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 분도의 요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가 상당히 주요한 선구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겨냥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경기 분도를 시작해서 지금 오늘도 구리시를 갔잖아요. 주로 지금 수도권을 많이 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 이번 승부의 최대 그 일종의 그 싸움터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은 지금 현재 이 선거 구도 자체를 운동권 청산 이 프레임에 맞추고 있지만 그 프레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지층은 결집시키지만 일반 국민들의 민심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 공약을 통해서 이 지역의 유권자들의 시선도 끌어오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신경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 위원장한테 이 언급을 자제해왔던 이 이재명 대표가요, 요즘 부쩍 각을 세우면서 60여일 남은 총선이 본격적인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은요, 정부 여당을 향해서 사기 집단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한 위원장 반박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약속대로 자세히 들이다 보면 현재 있는 권한으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실천을 하면 됩니다. 우리 정부 여당이라는 강점을 잘 이해해 주셨네요. 저희는 실천할 겁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닙니까?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랬던데 정책 사기라고,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총선용 공약 남발하는 사기 집단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얘기한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 차 교수님이 한동훈 표 실용주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고 있는 거에 대한 평가를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공약만 하고 실천을 안 한다 이러면서 지금 사기 집단이다 이런 표현한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게 며칠 됐습니까? 네. 근데 뭘 실천 안 했습니까? 네. 뭐 정치를 몇십 년 해야 공약하고 실천 안 하지. 네. 지금 이제 그 공약만 하고 실제 정치한 지 한두 달도 안 됐는데 마치 이게 실천 안 한다? 이렇게 사기 집단으로 모는 거 이거는 진짜 잘못됐고요.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공약은 말 그대로 이제 약속, 사탕발림일 뿐입니다. 여당의 공약은 실천이 되지만 야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제시한 게 기본 출생, 기본 주택, 기본 소득, 기본 금융, 기본 교통 온갖의 모든 기본을 제시하는데 저는 최소한의 기본 예의부터 좀 지키세요. 기본 양심, 기본 인품이 있어야지 어떻게 경쟁자 보고 사기꾼, 사기 집단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대통령이 공약한 걸 또 했기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집권 여당이 대통령이 공약한 걸 당연히 집권 여당이 공약해서 실천하는 이게 바람직하지. 이게 왜 재탕삼탕하면 이게 사기꾼이 됩니까? 예. 저는 이런 식으로 기본 인성을 좀 길러서 너무 이런 범죄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정오의 정치만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도 사탕발림이라는 표현도 저희도 또 품격 있는 언어를 좀 쓰면서 토론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서 변호사님께 조금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야당이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철도 지하하려면 예산 필요하죠. 그럼 예산 만들려면 야당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예산 증액은 할 수 없지만 삭감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철도 지하를 하려면 지자체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야 됩니다. 야당 출신 단체장들 많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반면 또 우리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최대한 협력하겠다. 꼭 약속을 지켜달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인의 이 국민과의 소통은요. 많은 부분이 언론 대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백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직격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요. 그분은 그러더라도 저는 안 그러기로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계획은 있으시죠? 지금 저는 매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한데 모아서 추상적인 얘기하면서 말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제한 없이 말씀을 나누는 게 물론 이거를 통해서 제가 꺾여버릴 만한 리스크도 크죠. 말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고 이걸로 평가받겠습니다. 그러면 관훈클럽 토론은 그대로 7일에 진행하신다고 보는 저는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어기기가 어렵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한동훈 위원장은 나는 불편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는 불편한 질문 피해왔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네, 정치인이 특히 정치 지도자가 언론과 자주 맞대하고 불편한 질문에도 당당하게 또 국민 앞에 솔직히 말씀하겠다는 자세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50회 이상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신년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 견제는요.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공약을 표절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한 위원장이 평소에 자주 쓰는 이 손가락 모양을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화면으로 직접 보시죠. 갑자기 이게 생각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주로 영미권에서는 남의 말을 인용할 때 또는 약간 조롱성 강조할 때 그래서 외국의 정치 지도자에서 제일 이걸 자주 쓰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요. 말씀하실 때도 이거를 하면서 인용하거나 강조하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강욱 장관이
이 페이스북에도 이것이 민주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게임과 달리 정치는 누가 이기는지 못지않게 왜 이겨야 하는지가 본질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도 이거를 하면서 그 인용하거나 강조하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남의 정책을 표절하는 것은 쿼터를 안 달면 이건 정책 표절입니다. 사기고. 인용은 꼭 쿼터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모 위원님. 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저도 많이 좀 아니 그게 언론계는 네. 습관이 돼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요게 더블 코테이션 그렇죠. 아니잖아요. 요거는 싱글 코테이션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인용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골자만 인용할 때는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을 하는 거는 저도 뭐 많이 그렇게 하고요. 예. 왜냐하면 이건 기자들은 훈련이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문장은 거기다가 저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말은 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용이다 이런 표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하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과민 반응으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어찌 보면 아니 오죽 비판할 게 없어서 저런 문제까지도 지적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런 식으로 끌려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에 민주당이 말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정당한 비판을 해서 국민들이 표를 모을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혜준 말씀처럼 저희 기자들은 이렇게 쌍따옴표 이게 출처가 어딘지 정확한 이 인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쓰기 위해서 저희는 자주 쓰는 이 몸짓이긴 하거든요. 최재형 교수님.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게 왜 우리 정책을 표절하느냐 하면서 그렇죠. 한 얘기인데 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홍익표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책을 지금 표절하고 있는 부분, 일종의 뭐랄까요, 공약의 저작권, 정책의 저작권 부분을 훔쳐가고 있다.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이 따옴표, 몸짓을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 몸짓과 그 공약이랑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하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따옴표를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그럴 때는 잘 강조를 하면서 예. 왜 그러니까 정책이나 공약을 이야기할 때 민주당 거 쓸 때는 왜 이거 안 하느냐. 좀 이중적인 행위 아니냐. 그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걸 민주당 거 인용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완전 한동훈 위원장이 판단할 부분인데 민주당은 예.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예. 저는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따옴표하는 부분은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늘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의 뭐랄까요 그 저작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금 신경을 써서 예우를 갖추는 것이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호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당에서의 그 논쟁을 보면서 90년대 중반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는 중도 좌파 정권들이 우파의 정책을 인용한 예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영국의 토니 블레어라든지 미국의 클린턴이라든지 그러면서 제3의 길 얘기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내가 좌파라 하더라도 우파의 정책을 도둑질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스테일링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책을 오히려 인용하면은 상대 진영에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좋다. 국익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나가보자. 이래야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경기 분도를 포함해서 그게 민주당의 그 공약과 유사하다 해갖고 네. 저렇게 히스테리컬하게 비난을 하면서 오히려 표절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정말로 민주당이 유권자들로부터 더 지지를 받으려면 그거 우리가 애초에 제안한 정책이었는데 책임 있는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걸 받아들이겠다 하니 환영한다. 같이 한번 잘해보자 그랬으면 훨씬 민주당의 수준이 높아진과 동시에 국민들로부터도 상당히 따뜻한 호응을 받았을 텐데 지금 그 총선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마치 또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정책의 저작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경기도 분도 문제나 또 저출생 대책이나 또 지하철 지하화 문제나 이렇게 여러 총선 공약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표절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아마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요? 총선에서 국민들이 표로 누가 어떤 공약이 더 현실성 있고 더 국민에게 와닿는지 그거는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서 이 존재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는데요. 앞서 한 위원장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위원장님 사퇴 요구를 가지고 대통령 당무 개입이라고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님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아바타면은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나요? 글쎄요.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 대표께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정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나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바타면 그 존재 자체가 당무 개입입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당선필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웃음이 많으시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당무 개입이라는 거 되게 엄중하고 비상한 어떤 단어인데 네. 최근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어떤 기자의 질문에 답하셨잖아요. 과도한 당무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제가 사퇴를 거절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도 사실 대통령실에 어떤 당무의 개입이라는 표현보다 협조라는 협력 이런 경우는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게 과해지면 이제 개입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최초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좀 공식화해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저희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아니 아바타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당무 개입이냐. 저는 이 얘기도 설득력이 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공무원의 그 중립, 정치 중립,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의 그 선거 관여 금지 의무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왜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 뭐 30년 직위 송철호 당선이 소원이다. 이러니까 이제 임종석 실장부터 8개 부처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죠. 이런 게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에 해당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또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우리 그 열린우리당이 일당되는 걸 원한다. 그때 왜 탄핵할 때 위법은 인정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처벌이나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그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되려면 지위를 이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이면 국토부 장관의 지위를 또는 이제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주로 야당 파괴, 야당에 대해서 공작을 해서 개입하는 이게 바로 정치관여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도 1호 당원이죠. 근데 대통령이 당원으로서 이번에 어느 대표가 당선되면 좋겠다. 뭐 김기현 대표가 좀 좋겠다. 네. 나경원보다. 이런 거는 이게 당무 개입 금지가 아니에요. 당원으로서 의사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 한동훈 위원장 지지 철회하겠다. 이것도 이게 당무 개입 아닙니다. 제 말은 이게 법을 너무 확대해가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이걸 이게 하는데 저는 이런 거는 당무 개입 자체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민주당이 못 쓰는 게 한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본인이 아바타라면 굳이 강하게 폭행에 빠지는 강압에서 개입할 필요 없잖아요. 예. 아바타면 저절로 움직이니까 그 자체가 당무 개입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차정 교수님 반론 있으신가요? 예, 뭐 제가 생각해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이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이번에 지금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개 충돌 과정에서 개입됐던 분,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분이 이관석 대통령 실장이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직에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굳이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1호 당원으로서의 의견을 내는 것과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최측근 참모를 보내서 물러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명백한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끈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부분은 저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 지금 두 분의 충돌이 앞으로 지금 정식으로 봉합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시비를 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홍 원내대표가 이 지금 존재 자체가 당무 개입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느닷없이 그러니까 장관직을 감두고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일종의 용산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당무 개입이라는 부분은 애들로서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유권자들도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경찰에 고발했으니까요. 그 법적 판단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그리고 한 위원장이 시대정신으로 꼽았던 운동권 청산을 또 얘기하면서요. 민주당에는 운동권 세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운동권 세력이 없다. 여기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이 반박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낡은 시대 정신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때는 유명했던 검사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지금은 홍준표 시장을 검사 홍준표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인 홍준표로 보는 거죠. 국회의원을 계속 몇 선씩 하는 것. 운동권 경력 없이 가능한 겁니까? 말씀 잘못 옮기신 거 아닌가요? 설마 홍익표 대표가 정말 민주당에는 운동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어제부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홍익표 대표도 그렇고 전해 들으면 믿기지 않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최병무 의원님, 네. 운동권이 없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논리를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운동권 세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전후 맥락을 보면 그 출신을 따지지 말자 뭐 이런 걸로 보여요. 네. 저도 뭐 출신을 따지는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동의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 민주당의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경력을 가진 사람들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국가법 위반이나 아니면 뭐 집시법 위반이나 뭐 이런 거를 그런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때문에 민주당의 그 어떤 영입이나 발탁이 된 사람도 굉장히 많고 네.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날 그 금배지를 다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운동권 세력이 없다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국민적 눈높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누구누구 이렇게 저희가 꼽으라고 하면 벌써 한 10명은 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것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장을 하는 것일까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유권자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예. 이제 민주당도 지금 뭐 선거 2달 정도 남았는데 뭐 저런 거 가지고 입씨름할 때가 아니고 뭐 운동권이었으면 어떻고 과거 검사였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번 총선에서 뭐 본인들이 당선돼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승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하는 이 운동권 청산론 이것도 아마 총선에서 결과로 나올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72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인데요. 그걸 맞아서 축하난을 선물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원로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서실장께서 난을 두고 대구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생신 선물로 저희가 제 뜻을 드려 전달했고 덕담 듣고 왔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혹시 만날 계획이나 아니면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박 전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늘 있습니다. 오늘 윤재혁 원내대표가 모친상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곧바로 대구로 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 축하난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김영돈 비서실장이 직접 대구로 가서 축하난을 전달했는데요. 문구는 이렇습니다. 생신 축하드리고 건강하십시오. 이런 문구가 이제 난에 쓰여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하다. 특히 건강히 주의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들으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호김 의원님, 지금 이 국면에서 좀 관심이 있는 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번 예방을 좀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전망이 나오긴 하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윤재호 원내대표의 모친상 가는 길에 만날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아닐까 생각하고요. 아마 중간에 메신저 역할은 유영아 변호사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결정적인 시점에서 한번 만나고자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결정적인 시점이 지금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도 한 번은 만나고자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시점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축하를 이렇게 했습니다. 회고록,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이 회고록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심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또 토크 콘서트도 였는데요. 그것도 얘기를 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또 화답을 했고요.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요즘에 저 이제 시장과 현장을 많이 가는데 그때마다 박 전 대통령이 시장을 찾아서 이렇게 상인들과 악수하고 했던 그런 장면들을 많이 떠올린다.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요.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설 명절에는 내외분께서 잘 쉬셨으면 한다. 이렇게 또 덕담을 하면서 두 사람의 통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거 보수에는 누가 뭐래도 이제 두 분이 있죠. 바로 이제 이거 이명박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 보면 이명박 정부 2기를 할 정도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일했던 분들이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친박이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당히 그 친박에서 최경환 전 의원처럼 무소속 출마 이런 이제 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이게 바로 이제 보수 결집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TK에는 아직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식사도 하고 자주 전화도 하고 이렇게 그 계속 이제 그 협조를 받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차 교수님. 뭐 보수 계열의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니까 뭐 같은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또 찾아뵙기도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만나기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고 보지만 오늘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회고록을 통해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심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좀 고개를 갸웃거릴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중에 상당한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시 수사 책임자 중에 한 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그럼 수사검사로서의 진심은 뭐였을까?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병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거를 꼭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건 아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고 이제 북콘서트가 5일에 있거든요, 대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결해서 덕담을 하는 수준이지 너무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덕담 수준으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로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위원장이 오늘 나 민주당 갈 걸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이 아직도 이 선거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자 내놓은 말인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갈 거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인들 공약 아니었던가요? 핵심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권역별이라는 거 붙이는 거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저러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거 모르실 것 같습니까? 기본적인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지금 60 며칠 남은 건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고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결국 선거제 얘기입니다. 오늘 민주당이요. 3시간 넘게 치열하게 토론을 했는데 오늘도
오늘도 당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한다 이거였는데요. 아침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한번 이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할 때, 서울, 부산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할 때 전당원 투표로 동의를 얻어 실행했지만 그 이후 큰 후폭풍에 시달렸고 지금까지도 떼고 싶어도 떼어지지 않는 꼬리표로 남아 있습니다. 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선거제도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고요. 선거제도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전당원 투표는 하지 않고 가는 방식으로 논의가 된 걸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포괄적인 권한이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결정을 하면 바뀔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향후 어떤 전제로 해서 하시는 질문들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앞서 보셨습니다만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회의부터 굉장히 세게 치받으면서 아침부터 이 선거제가 논란이었는데 3시간 넘게 토론을 하고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자는 거하고 준연동형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당내에서도 이런 주장이 많이 있는데요. 차라리 500명에서 600명이 다 되는 우리 중앙위원을 소집을 해가지고 정말로 끝장 토론을 해서 정말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상대 어떤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왜냐하면 그 준연동형으로 가는 거나 그냥 권역별로 가는 거나 다 나름대로의 유불리가 있고 타당한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어떤 이슈가 되었고 또 괜히 더 길어지면 당내 분란만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런 중앙위원회에서 끝장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호기 의원님,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찬반이 거셀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정리를 못하고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 남은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어떻게 결단할 걸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와 친명 지도부는 지금 정리 다 돼 있어요. 병립형 예. 비례대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는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선거가 70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공을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던지다가 이제는 뭐 포괄적으로 정권을 위임해가지고 아마 전당원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당원의 의사를 물어보면 아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요?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80명이 넘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공약을 한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민주당이 총선을 해가지고 연동형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 병립형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는 실제 선거를 해보지 않은 이상 이것을 그렇게 예단하기가 간단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를 이재명 대표가 혹시 비례대표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 병립형으로 가야 잠재적인 라이벌, 특히 민주당 내에서 또는 민주당 계열에서 잠재적 라이벌을 사단에 쳐내는 데는 이게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 사이다 같이 시원하게 설득해가지고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회피형으로 모든 걸 회피하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비례대표 병립형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포괄적인 뭐 권한 위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러면은 포괄적인 권한의 행사의 일환으로서 자 그럼 당원들께 물어봅시다. 이 다음에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병립형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거 순전히 제 개인의 상상력을 동원한 겁니다. 네, 최 의원님. 지금 이 절충안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친문 의원들이나 친문계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에서 나오는 절충안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전체 선거구를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연동형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현행 체제로는 3%만 득표해도 한석을 얻을 수 있는 정당들이
6%, 7%는 얻어야지 한석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설명을 좀 자세히 이게 권역별 연동형이 아니고요. 권역별 병립형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낸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권역별 연동형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연동형으로 하지 뭐하러 권역별 연동형으로 하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대로 공직선거법상에는 그 현역 의원이 5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3%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얻으면 비례대표 배분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현재는. 자, 그런데 만약에 권역별 병립형으로 한다고 하면 그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보면 뭐 수도권, 그다음에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각각 100%씩 되는데 그럴 경우에 뭐 수도권이 18명, 그다음에 뭐 남부권이 15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5명이라고 한다면 100%를 15명으로 나누면 대략 한 7% 남짓 되잖아요. 네. 7% 조금 안 되죠. 그러면 그 정도가 돼야 한 명을 배분받을 수 있는 거예요. 7% 정도가 돼야. 이재명 대표는 이걸 고민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아까 정호겸 의원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혹시라도 유사시에 비례대표로 가려고 하는 그 출구를 좀 열어놓기 위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연동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가려면 본인이 탈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지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가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가능성을 최악의 경우 그 가능성까지 열어두기 위해서 병립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본인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줄게 돼요. 그런데 병립형으로 하게 되면 본인이 사실 거의 모든 비례대표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권한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내에 아마 거의 20명 가까운 비례대표가 이제 당선이 될 텐데 그 숫자를 전부 이재명 친명계로 사실은 충분히 지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권한이 훨씬 늘어나고 그다음에 본인이 위기 시에 이제 피난처가 하나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시간을 끌면서 병립형을 저울질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쪽으로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 교수님.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비례대표에 대한 고민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아까 방금 최백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제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사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였던 지역 구도를 완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나왔던 이 안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일종의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이쪽에는 한 특정 정당이 다 갖고 가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전남과 경남을 하나로 묶어서 그러면 일종의 여기서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약한 정당들도 다른 자신들이 그러니까 정치적 기반이 약한 데 가서도 의석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실은 지역 구도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 이 지금 7%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면은 권역별로 할 때 한 7% 정도 획득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명백 이 공관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권역별로 하더라도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3% 이상 소수 정당 얻은 정당한테는 이 지금 권역별 47석 중에 30%를 떼주자 하면 14석을 떼주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간철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의 보완 조항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소수 정당에 대한 나름대로 배려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조항을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문제라는 점은 지적합니다. 근데 그건 아주 결정적인 맹점이 있죠. 자, 어느 정당은 예를 들어서 10%를 얻어가지고 한석을 가져갔는데 어느 정당은 3.1% 얻어가지고 한석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게 유권자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없이 선거는 투표는 그리고 비례대표 배분은 공정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일정한 정도의 득표를 얻은 정당한테 나눠주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뭐 3.1%인데 이 정당에 하나 저쪽은 11%인데 거기도 하나
이렇게 되면 이게 투표의 등가성이라는 건 무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건 누가 봐도 받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지금 두 패널분께서 토론을 굉장히 치열하게 해주시는데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증이고 이명백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단서 조항 이런 것들 계속 단서를 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바로 이런 그 때문에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 거의 받을 확률은 0%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요.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음모론, 배후설을 꾸준히 제기해 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재가 이재명 대표 앞에서 국정원 개입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토크 콘서트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이란 자가 있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까? 이재명! 그거 하지 말랬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다시 정치에 개입하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회의 담당 차장은 우리 대표님이 불의의 괴함으로부터 암살 테러를 당했을 때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사무실에서 연습을 했는데 연습한 흔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칼자국이 이렇게 벽에.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또 끔찍했던 것이 거기하고 제 상처하고 이 모양이 똑같아요. 제가 여기가 정확하게 그 각도로 흉터가 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참 생각하면 끔찍한데 그 현장에도 국정원 직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잘 하려고 그랬겠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을 지냈던 이 박선원 씨가 얘기를 한 거고요. 이분은 민주당 총선 인재 영입 4호죠. 변호사님. 그러니까 국정원 차장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개입했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딱히 뭐 근거를 댄 건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이분도 운동권입니다. 옛날에 삼민투 위원장을 하고요. 85년에 미국 문화원 증거 사건, 그때 2년 6개월 실형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청와대 옛날에 있을 때도요, 자주파, 이래가 이제 중국하고 동맹을 상당히 강조했던 이런 분인데, 이분이 천안함과 관련해서 또 여러 이제 음모론을 제기해서 많은 이제 비판을 받은 적도 있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국정원의 1차장까지, 그러면 이게 책임 있는 자리까지 간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의혹을 제기하려면 동시에 근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근거가 뭡니까? 그러게요. 천안함도 이게 근거를 못 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계속 이 근거도 없이 국정원 개입이라든지 이런 데 자꾸 배후 의혹을 제기하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무책임한 가짜뉴스 제기가 아닌가. 지금이라도 만약에 근거를 제시 못한다면 깨끗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이 국정원 음모론을 제기한 박선원 전 차장 어디서 좀 들어봤다 이런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했다가 논란이 됐던 그분입니다. 그 당시 발언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관리가 천안함 선체의 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러면서요, 외부 폭발에 의한 침몰이라면 어뢰보다는 기뢰일 가능성이 있고, 기뢰라면 아군이 깔아놓은 기뢰일 수 있다. 이러면서 천안함 폭침설을 제기했던 그분입니다. 강사필 부위원장님. 네. 이분이 아까 저희 영상 보셨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이라는 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뭐 일단 어쨌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은 한 사람이고요. 일단 이 박선원 이분이 참여정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보기관에서 요직을 맡으셨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외교 안보의 야권에서는 일단 전문가로 능통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이 테러 사건은 이 마크 리포트 미 주한대사 이후에 테러법이 개정되어서 사실 이 국무총리 산하에서 지금 대테러 상황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에서 이 테러에 대해서 관장하고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분이 그 조직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국정원이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사후에도 뭐 열상, 자상, 경상, 뭐 1cm, 1.4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분이 국정원에서 요직이 계셨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 정부의 국정원에도 뭐 휴민트든 아니면 정보원이든 아니면 가까운 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곳에서 들었다고 할지언정 어쨌든 근거를 대고 새로운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아니 그러니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무슨 자기 주장을 할 경우에는 그 주장의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천안함 폭침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 지금은 국정원 직원이 뭐 현장에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현장에 있었던 국정원 직원이 과연 누구고 그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 현장에 갔는가? 그러면 국정원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배후인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좀 뭔가 확인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근거를 제시해야 우리 국민들도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정도 가지고서는 그냥 결국 뭐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 차재원 교수님. 예. 옆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말리거나 뭐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고 하여튼 제지하는 모습은 안 보였습니다. 일단 뭐 회의하는 석상이 아니고 지금 일종의 뭐랄까 콘서트라는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문제점을 바로 포착을 해서 제지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장소상의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는 뭐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박선원 전 지금 기조실장의 이 발언은 상당히 좀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한 근거도 없이 사실은 이 야당 대표의 비서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상당히 우려를 낳았던 부분이고, 그 무엇보다도 상당히 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테러 자체가 이 중에 이 극한적인 진영 대결로 인해서 상대를 악마하면서 정오와 혐오의 정치 때문에 불거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정체의 정치권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하나의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의 그러한 이 책임감을 갖고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기 의원님, 제가 좀 보는 부분은 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이 국정원에 다시 정치에 개입하려고 꿈틀댄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우리 과거에 이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보수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국정원이 말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지금 국정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금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국정원 인사가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그러면은 누가 개입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면서 이런 식의 선전선동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해서 운동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내 정치가 마치도 7, 80년대식 정보기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는 식의 음모론을 지금까지도 펼치고 있고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운동권 정치의 한계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운동권이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인식과 태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개인에 의해서 당했는데 마치도 그 현장에도 국정원 직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국정원 직원 누군지 밝히지 않는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지금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도 요번에 이 토크 콘서트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박선원이라는 사람 바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천안함 음모론의 또 주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어뢰에 쓰인 1번이 같은 해 11월 23일에 연평도 포격에서도 그 포에서도 1번이 쓰여지는 바람에 그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애국 세대로 변화했던 중요한 동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모론을 설파했던 사람이 지금 또 국내 정치의 음모론을 지금 퍼뜨리고 있고 이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인재 4호라는 것.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자라는 말을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한국의 정치, 가뜩이나 국민들이 실망하는 한국의 정치를 얼마나 교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굉장히 논란의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부쩍 이 북한 관련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발언을 할 때마다 논란이 이렇습니다. 우리 북한이라든지 뭐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력이라든지 뭐 수정사과 논란도 어제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북풍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긴 전쟁보다는 비싼 평화가 낫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안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보가 혹시라도 특정 정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자랑을 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적 언사, 과잉 대응, 말폭탄, 강대강 대치 이런 것들이 대체 우리의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최근에 북한이 잇따라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돌리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제 그 평화는 뭐냐? 평화는요, 상대방보다 이제 강력한 무력과 이 힘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 이게 있어야지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평화가. 저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제 이긴 전쟁보다 비싼 평화, 이게 아마 이제 돈으로 산 굴욕적인 평화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대표가요,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북한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노력을 폄하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거의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6.25에 대해서도 마치 이게 브루스 커밍스 수정주의 사관처럼 마치 이게 우리 간의 내전이 확대된 것처럼 잦은 충돌이 전쟁 퍼진 것처럼 이 말을 스탈린이나 그다음에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의 침략 전쟁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중국과 미국 전쟁이다, 이게 근데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니까 이런 식의 저는 잘못된 역사관, 우리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댔는데 저는 역사를 잊은 민족보다 더 위험한 게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 같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훨씬 해롭다.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좀 복귀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힘자랑을 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 행위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이 힘자랑을 했다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장관 등이 되게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가라는 것이, 안보라는 것은 사실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고요. 이긴 전쟁보다 비싼 평화, 쉽게 말해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말로 대화로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만약 예를 들어서 두 친구가 있어요. 평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만났어요. 그런데 분명 둘 다 싸우면은 둘 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걸 아니까 둘이 싸우지 않는데 한 명이 계속 안 싸울 걸 알고 치지 않을 걸 알고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불상사를 피하자는 거고, 또 아니 달래주는 사람, 아니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달래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강성희 부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싸우려고 막 그렇게 도발하고 이런 주체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그렇다고 하는 건데 반대로 여당에서는 아니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봐라. 북한이 지금 미사일 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싸우려고 도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사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우리 총선을 앞두고도 그 북한에서 도발하는 측면이 있고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북한에서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인 거지 저희가 뭐 계속해서 싸우자고 해서 저희 대한민국에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자, 최 의원님.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지금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북한이 남한을 완전 정복하겠다고 하니까 자, 그 정복하겠다고 하면서 뭐 핵무력 계속 증강하죠. 그다음에 뭐 미사일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고도화하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도 그 정복 의지에 맞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이게 마치 이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생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우선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수정주의 사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6.25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요. 과거에 그 뭐 브루스 커밍스가 연구할 때까지만 해도 소련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공개 안 됐을 때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소련 자료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사실은 뭐 스탈린한테 가서 그 협의를 했고 남침을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럼 마오쩌둥의 그 승인을 받아와라 그래서 승인 받아가지고 그 갑작스럽게 그 남침을 한 게 6.25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료로 다 남아 있는데 아직도 브루스 커밍스의 그런 수정주의 사관에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 제1야당이라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냥 야당으로서의 어떤 충원으로 듣기보다는 그냥 무지의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스스로를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재현 교수님 반론 있으신가요? 뭐 반론이라기보다는요. 저는 뭐 80년대 상당히 뭐 이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야기했던 브루스 커밍스의 뭐 수정사관 이 부분과 관련된 논쟁이 이 자리에서 다시 논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럴 시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씩 그 NPR이라고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이 있거든요. 그걸 듣는데 지금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그게 지금 인터뷰가 나오던데 우리가 느끼는 지금 한반도의 리스크, 그러니까 긴장 국면이 외국에서 느끼는 거, 특히 미국에서 느끼는 긴장 국면 훨씬 더 심각해요. 지금 뭐 BBC 같은 경우도 들어봐도 지금 한국의 지금 안보 상황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외신들은 정말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떨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일촉즉발에 해서 진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그거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막을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야당 입장에서는 적강 끝, 뭐 적시 강하게 끝까지 간다는 식의 이런 대북 대응도 중요하지만 외교와 대화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그러한 포인트에서 저는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포인트로 들리십니까, 정호기 의원님은?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긴 전쟁보다 비싼 평화가 낫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운동권식 사고방식이에요. 뭐 커밍스 얘기 나오는 것도 여전히 운동권식 그 사고에서 지금 갇혀갖고 나오질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체가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논란이 된다는 게 저도 참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강 위원장 말씀 잘하셨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운동권하고 운동권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운동권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싸우지 않는 방법이 상대가 돌을 들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자면 떡을 2개를 얹어가지고선 안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현실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억지력과 방어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에 의해서 평화를 지켜야 이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는요, 북한과의 대화를 닫아놓잖아요.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 김 앵커 지적하셨듯이 여전히 미사일 실험하고요, 그다음에 핵 선제 공격 얘기하고 완정 얘기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겠다는 차원이지만은 실용적으로 대화를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대화하겠다라는 게 이번 입장이고요. 지금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으로 하고 이제는 통일이 아니다, 이제 싸우겠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의 이념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연하게 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운동권식 사고방식으로 그대로 경직돼 있으니까 비난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안보에 더 이상 정치 논리가 작용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분 얘기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보복운전 논란으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이의 신청까지 했던 이경 전 부대변인 얘기인데요. 이의 신청 결과가 나왔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각입니다. 대리기사를 찾았고 증거 자료까지 당에 제출했다더니 왜 기각됐을까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당시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대리운전을 본인이 했다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출발점과 도착점, 그리고 마찰, 그리고 좀 약간 구체적으로 몇 개를 더 기억을 하셨고요. 아직 당에서 결정은 안 했죠. 아직 제출은 안 했죠. 어제 제출 다시 이제 추가 서면, 그러니까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극적이다, 그분 극적. 사실 확인서 포함해서. 근데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이 좀 더 저희 쪽에서 오히려 좀 요청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주 어려운 고비 하나 넘기셨고 더 큰 고비 경선이 남았네요.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상황을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에 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이경전 부대변인이 대리기사를 찾았다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 대리기사 찾았고 이 대리기사가 직접 와서 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대동해서 사실 확인서까지 썼다. 이 사실 확인서를 포함한 자료들, 나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들을 당에다가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기각을 결정했고요. 그러면서 기각 이유가 뭐냐 했더니 우리는 이경전 부대변인한테 이의 신청할 게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이경전 부대변인은 서류 제출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제출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대리기사를 부르려면 이제 본인이 핸드폰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일행이 있다면 일행이 자기 핸드폰으로 불러주겠죠. 이게 입증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경 대변인은 대리기사를 소리치가 대리기사 오세요, 소리치가 불렀습니까? 왜 핸드폰에 일행이 아무런 증거가 없느냐? 그래서 이제 판사가 대리기사 주장을 안 받아들여서 벌금형을 선고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경 대변인이 플랜카드를 붙인 거예요. 네. 운전해 준 사람 나타나라고. 근데 2년이 지났는데 플랜카드를 보고 대리했다고 나타난 거죠. 근데 증거가 있습니까? 돈 버는 거니까 증거가 없대요. 아무 증거가 없대. 저는 이 부분은요, 민주당이 뿌리 깊은 우리 그 전통 중에 하나가 증거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위정교사로 재판 중에 있죠. 네.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은요, 알리바이를 조작해서 이용우 씨부터 박모, 서모, 그다음에 이모 씨, 또 다른 성모 씨 압수수색까지 지금 이게 캠프가 5명이 2명이 구속됐고 3명이 압수수색돼서 김용 구하기 이거 알리바이 조작 때문에 이러고 있거든요. 그건 별도의 사건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거하고 성격이 비슷한 게 예. 결국 이경 대변인이 대리기사를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작했을 가능성이 많다. 예.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당신이 대리운전한 걸로 확인 써달라. 이러니까 이제 그 검증위원회에서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리기사가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리기사 소속된 업체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용 증명을 받아오시오.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 업체가 없으니까 못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기각된 이런 사안입니다. 자, 일단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추측을
전제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 부분 제가 좀 짚어드리고 강 부위원장. 이게 사실관계를 보면 네. 이런 거는 있어요. 그 대리기사 업체는 이수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역이 나와요. 영등포.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술자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 술자리에서 영등포까지 가서 몇 월 며칠 그리고 이제 대략 시간도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리기사 업체에는 그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그게 뭐 이경전 부대변인이 차량을 운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부터 영등포까지 간 거 몇 월 며칠 이건 다 나와요. 네. 그럼 그 기록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기록을 내용증명 형식으로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출을 못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대리기사 업체에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거나 아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리기사라는 분이 아마 이제 그 이경전 부대변인의 요구를 받고 뭐 사실 확인서 뭐 이런 거는 써줬는지 모르겠으나 그거를 입증할 만한 그 어떠한 기록도 대리기사 업체에는 없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결론은 그러면 결국 그 이경전 부대변인이 대리기사를 안 쓴 것 아닌가? 오히려 여기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고 봅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네, 저희 민주당 내에서 후보 검증에 있는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정말 몰랐는데. 네. 그런다고 해서 너무 조작까지 한다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 전 부대변인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현수막을 걸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리 기사가 본인인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나왔고 다만 제 생각에 그 대리 운전 그 회사가 보통 뭐 정부 지자체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자료를 보관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의 확인서만 있고 결국 당에서 요구하는 어떤 공식적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부적격 판단이 된 거지 뭐 이게 조작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치부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것도 확인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경 전 부대변인이 사실 확인서는 내려고 했는데 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어서 안 냈다. 이것도 확인되신 내용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라고 나오셨던 분의 본인이 한 것 같다라는 확인서는 받아서 제출했지만 결국 당에서는 우리 최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기사의 증언보다는 어쨌든 대리운전 회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디를 갔다라는 그 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격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합니다. 네, 그럼 어쨌든 그 대리기사가 작성했던 그런 사실 확인서라는 건 있는데 네. 이 사실 확인서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진 못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호기 의원님, 이번 논란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이경전 부대변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사실 그래서 굉장히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그때 무슨 모임이 있어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본인은 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보복 운전을 했으면은 잠든 상황에서도 느낄 정도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찌됐든 그게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뭐 형을 받은 거잖아요. 벌금이었습니까? 그랬는데 그걸 이제서야 찾으느라고 이렇게 본인도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근데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진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신빙성 있는 물적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물적 증거 자료를 열심히 찾든지 아니면은 요번 그 선거의 공천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정말 그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목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의신청위원회가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보완이 안 됐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던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이성만 의원인데요. 지금은 무소속 신분이고 민주당을 탈당했죠. 그런데 민주당이 최근에 복당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된 그리고 노웅래 의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까지 민주당의 공천을 신청하니까 그럼 나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성만 의원도 그동안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선당 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결백하다 이것입니다. 차재현 교수님, 물론 아직 이성만 의원은 기소는 안 됐습니다. 기소 안 됐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민주당이 복당해서 총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좀 너무 빨리 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탈당할 때 이 선당 후사의 정신하고는 조금 반대의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본인이 지난 6월 달에 탈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되찾아서 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난번 윤관석 의원의 1심 재판 결과에 의하면 돈봉 돌리는 것이 사실로 거의 지금 재판부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1심 결과를 지켜보는 상당수의 유권자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해서 야 이런 식으로 우리 당이 가서 되겠을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우려의 시선이 더 많지 않겠어요?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 대한 선명성 있는 인사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도덕성을 뒤로 미루게 되면요. 유권자의 진짜 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 선당후사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 의원의 지역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복당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관석 의원이 어떤 1심에서 어떤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민주당에 어떤 관련됐다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뭐 다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번에 조사에서 과정에서 보면 어떤 세 분의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이 사실 판명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다. 회의실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그 20여 명의 의원들이 거론이 됐는데 그분들 중에 분명히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돈봉투 사건에 휩쓸려서 이 모든 분들이 다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따진다고 하면 이성만 의원도 복당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또 당내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정치라는 것이 항상 어떻게 억울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항상 정정당당하고 하면서도 어떻게 옳은 결과만을 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차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좀 성급하게 탈당을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께서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고 하시니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떤 과거를 그 진실을 다 밝히고 당선이 되셔서 당당하게 돌아오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이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노웅래 의원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면접을 봤죠. 관련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민주당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마음으로. 청탁도 없었고 하명도 없었고 검찰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어제 면접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정리해봤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사법 리스크 질문을 받지 못했대요. 따로 없었다 질문이. 오히려 질문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지금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한 질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질문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개혁 질문만 2-3개 이상 받았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계속 검찰개혁 얘기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걸 좀 부각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법 리스크,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는 한 번도 질문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분도 울산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이분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 모든 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준점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쪼개면 제가 보기엔 한 12개 돼요. 그 혐의로 이제 재판 중인데도 통과되니 그러면 이게 나머지 의원 형평성 때문에 이런 문제 생겼다고 보이고요. 특히 노웅래 의원 있죠. 이분은 이제 한동훈 그때 장관이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할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희화시키면서 시트콤 찍듯이 했잖아요. 근데 실제 본인이 그때 500만 원 받았다고 자백한 거예요. 원래 준 사람은 2천이라는데 500을 해서 영수증 처리를 못했다. 돈 받은 거는 맞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노웅래 의원이 저는 문제고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이미 나왔고 그다음에 이승만은 하나만 말씀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가 라이브 화면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배현진 의원이 지금 피습한 지 8, 9일 만에 지금 공식 행사장에 왔는데 이 자리에 한동훈 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지금 보이고요. 배현진 의원이 당한 지 7, 8일 만에 활동을 재개해서 지금 설맞이 희망 콘서트에 참석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배현진 의원의 첫 피습 후 첫 공개 현장, 공개 활동에 응원을 해주러 그렇게 왔습니다. 김혜지 의원과 함께 지금 이 송파 지역구 현장 활동을 재개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김혜지 의원님 보이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축하를 해주러 이렇게 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이유는 배현진 의원이 피습 후에 첫 공개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배현진 의원이 좀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지럼증이 좀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공개 활동을 할 정도는 되나 봅니다. 저는 이제 그 배현진 의원님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서 상당히 품격 있는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순천향병원 가장 가까운 데 갔고 서울대병원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퇴원하면서도 상당히 그 검경에 대해서 음모론이나 제기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품격 있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 이제 캐치하셔서 행사까지 하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배현진 의원이 이제 공개 석상에서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오랜만에 좀 푹 쉬었다 이러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했다고 합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이러면서 자신을 좀 걱정하는 그런 지지자들에게 자신은 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어쨌든 이재명 대표 피습 후에 복귀를 했고 배현진 의원도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건강한 모습인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사실 뭐 알려졌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의해서 얼마 안 있어서 약 3주 만에 또 이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돼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가 컸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빨리 캐차를 했고 또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요? 배현진 의원도 해차를 하기 때문에 뭐 많은 이제 지역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아마 지금 큰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의원님. 사실 이제 저런 경우에 이제 어찌 보면 정치인의 숙명이기도 하죠. 네. 조금 아마 후유증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뭐 선거철이고 그다음에 이제 희망 콘서트라는 저런 그 행사가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나오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배현진 의원도 사실 저런 사고를 당하게 나면 그 정신적 트라우마는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네.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그 유권자들을 접촉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접촉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좀 그런 정신적 트라우마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찰이나 뭐 이런 곳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모방 범죄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 선거 관리를 어떻게 테러로부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 부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여야 정치인의 피습이 새해 벽도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강타했는데 다행히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정치 현장에 복귀를 한 모습이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정말 이 후보들이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운동이라는 것은요, 사실 대면에서 처음 보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가능하면 악수도 나누고 또 어쩔 때는 그 자리에 합석까지 해서 같이 뭐 술도 한 잔씩 받아 먹는 그런 식의 선거운동의 전통적인 선거운동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이렇게 2번이나 발생을 하면서 사실 많이 위축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술 드시는 상가라든가 식당을 방문을 하다 보면 또 반대 성향의 지지자들은 또 우리가 많이 욕도 먹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언쟁도 높아지고 또 그런 소동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흉기를 가지고 둔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태까지 왔다는 데 대해서 정말 이제는 정치권이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좀 실질적인 대책, 말로만 위로한다, 뭐 건강해져서 다행이다 이런 구호 말고 정말 실질적인 어떤 대안을 좀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고민해 봅니다. 네, 정호영 의원님. 한동훈 위원장이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구리 현장을 전통시장을 갔을 때 굉장히 인파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으로 비롯된 이 국민 후보자들의 뭐 트라우마랄까요? 이런 걱정을 좀 떨치면서 내가 이렇게 유권자들과 만나고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구리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이 배현진 의원의 그 정치 활동 재개 현장에 이렇게 응원하러 간 모습 이것도 좀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자신감이라든지 또는 총선을 7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당당하게 네. 임하겠다라는 본인의 의지의 표출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이재명 대표라든지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를 보면은 실제로 우리 사회의 정치 혐오가 얼마나 팽배되어 있으며 소위 그 이곳저곳에 외로운 늑대가 언제 출몰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예비 후보가 됐든 신변 안전을 걱정하고 있고요. 특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 그 심신 어떤 우울증 같은 거. 죄송한데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요. 들어보시죠.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냥 배현진 의원님 일 잘하는 일을 아주 잘하긴 하죠. 일 잘하는 의원의 토크 콘서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현진 의원께서 테러 피습으로부터 용기 있게 모든 걸 이겨내시고 다시 일상으로 공식적으로 회복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을 모두 취소하고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범죄를 다루면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테러라는 범죄 영역을 다른 범죄랑 달리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 범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범죄 행위가 사회 전체에 공포를 가져오고 불안을 가져오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반목을 가져오면서 그 사회를 갈갈이 찢어놓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범죄는 사회 전체에 대한 범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사회의 품격과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명사회에서 그런 테러를 대하는 정치의 자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방식이 있고요. 배현진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이 품격 있고 우리나라와 우리 동료 시민의 수준에 맞는 겁니까? 테러는 공포스럽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물론 미수에 그쳤지만 우리 집 앞에 칼을 놓고 불을 지르겠다고 넣고 했던 사람이 구속된 적이 있거든요. 저도 되게 센 척했지만 사실 저도 공포스러웠습니다. 제 가족이 다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을 대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 범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죄가 특이한 그 이후의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처럼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그리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리고 정치 장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음모론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옛날부터 역사를 보면 많이 써왔던 방식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배현진의 방식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손가락질하기에는 이재명 대표 사건보다 우리 배현진 의원이 당한 사건이 훨씬 더 용이한 사건입니다. 우리 그거 모두 알고 있죠. 그렇지만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음모론을 퍼줌으로써 정치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배현진 의원은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오후에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배현진 의원의 피습 8일 만에 공개 석상 활동 재개 현장을 찾아서 응원하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설 명절을 맞아서 각계각층 국민들에게 선물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불교계에 보낸 선물이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내용물은 문제가 없었는데 포장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실물을 좀 분비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 선물 상자 포장에는 이렇게 그 한센인들이 그린 소록도의 풍경들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소록도의 풍경인데요. 그런데 이 불교계에 보내는 그 선물에는 성당, 또 십자가와 묵주 이런 카톨릭을 상징하는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보면요, 지금 저희 이 포장과 그리고 이걸 포장 확대한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죠? 십자가가 보이고 제가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십자가와 십자가 그리고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불교계 어른들에게 보내는 그런 선물에다가 있었는데 여기 동북내 카드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카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구가 담긴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었습니다. 최병문 의원님, 네. 이 선물이라는 게 이게 뭐 주는 사람의 뭐 그런 정성 못지않게 받는 사람을 또 배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 어떤 의도가 개입됐다 뭐 이렇게 볼 거는 전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 정도는 명확하게 우리가 타겟팅을 해서 선물을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용물도 지금 불교계에 보내는 경우에는 원래 그 술과 육포가 그 다른 선물에는 있거든요. 네네. 그걸 뺐어요. 빼가지고 이제 다른 그 야채 종류로 그 대체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포장지의 문제예요. 저게 포장지니까 한센인들이 그렸다고 하니까 뭐 거기에 이제 십자가나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인식을 누군가는 했어야 되고. 네. 그러면 한센인들이 그린 것 중에서도 저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그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저는 대체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그림으로 대체하거나 뭐 이렇게 했어야 하거나 아니면 더 맞춤형으로 한다면 뭐 불교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뭐 그림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실에서 무신경하거나 아니면 부주의하게 저런 그 감수성 없게 저런 선물을 보냈다. 뭐 그런데 이제 저 선물이 저렇게 공개가 되고 나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황상무 수석이 곧바로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네. 그 즉각적인 대처 자체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즉각적인 사과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전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우리 종도들이 굉장히 좀 섭섭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빨리 오셔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가능한 이게 무슨 뭐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대신 이제 다음부터는 다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고 생각이 많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예. 죄송합니다. 강 부위원장님,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불교계도 이제 빠른 수습을 인정하고 뭐 별로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네,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왜 없겠습니까? 앞으로는 뭐 이런 걸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되는데, 사실 뭐 대통령실에서 종교계, 특히 불교에 대한 어떤 선물, 신뢰는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앞서 나왔지만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육부를 보내서 또 한번 일이 있었고, 또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사실 그 불교에 생물을 보내려고 하다 나중에 갑자기 그 선물을 교체하는, 닭이 세트로 교체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 이런 부주의한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앞서 그 패널께서 그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대한 그 여론조사 언급을 하시면서요. 이게 병리평 여론조사, 병리평 비례대표제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연동형과 병리평에 대한 선호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